네, 안녕하십니까. 이순열입니다. 그동안 한국 영화의 생생한 현장을 들여다보고 한국 영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배웠던 영화 기획 제작. 오늘로 벌써 아쉽게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 만큼 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영화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국 영화의 현 주소와 그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신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화인회의 사무국장님이신 최현영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은 영화제작가협회 이사님이신 권영락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에 영화 전문기자이자 평론가이신 오동진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엔 그 유명한 영화죠. 작업의 정석 감독하신 오기환 감독님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에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그럼 오늘 먼저 얘기할 내용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영화는 화려한 전성기를 누렸다.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고 1년에 무려 100편 이상의 영화 제작이 이루어졌던 한국 영화계. 그러나 최근 한국 영화는 때 아닌 위기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위축된 투자로 인해 제작 편수는 대폭 줄어들었고 한국 영화의 극장 점유율은 날이 갈수록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늘의 한국 영화 위기는 스크린 쿼터 축소에 있다. 거품이 빠지면서 편수가 확 줄다 보니까 영화 위기라는 얘기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익과 수익성과 그 시장에 대한 문제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한국 영화의 위기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네. 요즘 한국 영화의 위기론에 대해서 많은 언론 매체들이 앞다투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이 한국 영화의 위기인지 오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얼마 전에 영진이에서 발표한 숫자를 보면 올해 영화 만들어진 제작편 수가 한 40여 편, 내년에는 아마 한 30여 편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럼 오늘 전문가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최 국장님께서는 지금이 한국 영화의 위기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제작 편수만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약간은 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그 한국 영화라고 하는 것과 한국 영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좀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영화의 위기가 아니고 한국 영화 산업에 있어서의 위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산업의 위기의 사실 핵심은 그 투자 자본 혹은 그 산업 자본의 순환에 있어서의 위기라고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제 그 제작 편수의 급감으로 좀 드러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편수의 급감, 제작 편수의 급감, 이것이 위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현상적인 그 얘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좀 더 큰 틀에서, 그다음에 거시적으로 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위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한국 영화 산업이 구조적으로도 재편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러한 그 급격한 재편의 시기에 그 영화 산업 내의 여러 주체들이 혹은 영화 산업 외부의 뭐 정책적 주체들이라든지 이 다양한 주체들이 이러한 급격한 재편의 과정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전망과 계획, 적극적인 의지, 합의된 그 공동의 희망, 뭐 이런 것들이 부재하다는 것이 오히려 그 위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에 오기환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측면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텐데 긍정적으로 따져보면 저같이 현장에 일선에 일하시는 분들은 80년대, 90년대를 겪어왔기 때문에 항상 한국 영화가 어려웠다 그런 의견들 내시고 이 위기만 잠시 거쳐서 지나가면 곧 또 좋은 날이 올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이 잠시의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피가 수혈이 안 되고 인재의 원활한 수급이 되지 않을 때 이게 영원한 위기로 고착이 될까, 한국 영화의 미래 전망이 영원한 위기로 이렇게 정착이 될까봐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런 어떤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의견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그 영화 제작자이신 권영락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직접적으로 뭐 한 7, 80편 정도 만들어지던 영화가 한 3, 40편대로 이렇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영화 동지들이 일터에서 지금 현재 빠져나가 있고 뭐 생계의 문제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뭐 일차적인 이런 그 위기감도 있습니다만 우리 최 국장님 같이 분명히 이게 최근에 있었던 몇몇 잘못된 면으로 인해서 한국 영화가 이렇게 제작 편수가 급감하고 한 것이 아니고 수년 동안 저희 영화계가 영화인들이 좀 소홀했던 여러 가지 그 부적합한 이런 정책들 또 이런 시스템의 어떤 변화들을 이제서야 이렇게 가지면서 홍역을 거치고 있는 기간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더 구체적인 위기에 대한 어떤 진단들을 같이 해보겠습니다만 분명히 저도 제도약의 가장 큰 디딤돌이 되는 시기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동진 기자님께서는 한국 영화의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뭐 과학적 근거나 팩트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만 한국 영화가 이상하게도 10년 주기로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2008년이고요. 또 1998년도의 상황도 IMF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슬러 올라와서 1988년의 상황을 보면 그때는 뭐 정확한 연도는 아닙니다만 UIP 직배 등등해서 한국 영화가 굉장히 산업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간지로 보면 사실은 최 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의 위기가 사실은 산업적인 구조 변화 또는 전환기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위기의 측면들을 그 징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위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그 관객들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관람 행태 조사도 또 병행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산업적인 위기를 느끼는 것은 이렇게 제작하시는 분들, 영화계 안에 계시는 분들이겠습니다만 아마 수용자 측에서는 우리 영화가 지난 한 2, 3년 동안 다분히 미학적 위기도 좀 겪었다. 그것이 이제 산업적 위기가 먼저냐, 미학적 위기가 먼저냐는 뭐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국 영화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것이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어떤 작품 제작의 어떤 환경 자체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기가 아니기 위해서는 위기 극복의 열쇠들을 많이 찾아나가는 어떤 그런 방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방법적인 문제들을 찾아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결해야 될 난제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좀 진지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상황을. 너무 또 낙관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한국 영화의 위기, 진짜 위기인지 아니면은 어떤 숫자상으로 위기인지 또 이 위기를 계기로 삼아가지고 더 좋은 기회를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투자가 위축돼가지고 제작 편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또 얼마 전에는 영화 산업 노조가 결성됐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작 시스템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권영락 대표님께서 지금 제작 시스템의 현 주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위기론이나 한국 영화 시스템의 어떤 변화, 지금 최근에 한국 영화가 사실은 투자 위축으로 인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제작 편수가 급격하게 적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언론에서 많이 보시겠습니다만 저희 한국 영화가 이 시장 규모로 봤을 때 보통 한 6, 70편 정도의 영화가 제작되어서 이렇게 유통이 되는 것이 이 시장 규모와 비슷하다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뭐 올해도 아까 MC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40편, 뭐 내년은 더 떨어져서 30여 편을 예상하고 있다. 물론 내년에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한 5, 60편 정도, 또다시 이제 좋은 어떤 도약의 길로 접어들 거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이 제작 편수가 격감하고 있는 문제는 차후에 또 수익 구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장 영화 제작비가 조달이 안 되어서 제작 편수가 적어지겠죠. 이 제작비가 조달이 되지 않는 이유는 수익 구조의 어떤 병폐, 아주 오래된 잘못된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드러났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아마 국장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영화산업노조가 출범을 하고 나서 산별 차원에서, 영화산업 산별 차원에서 임금 협상과 단체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한국 산업 역사상 거의 산별 차원의 그 임금 협상과 단체 협상이 이루어진 게 거의 최초라고 알고 있고요. 이러한 상징적인 사건이 좀 의미하는 바는 영화 산업 내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 기존의 이제 영화 제작 시스템 내에서 그 도제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길드 혹은 뭐 비전과 비기의 전수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 도제 시스템이 그 이미 종료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는 그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 도제 시스템 자체가 현실에서 어떤 긍정성도 없다거나 혹은 아직 전혀 존재하지 않다거나 이런 뜻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는 두 가지 좀 그 방향들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그 스태프들이 노동자화 되어 가면서 그 동시에 그 대규모 투자 제작사에 의한 인하우스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감독뿐만 아니라 스태프들, 그 작가들까지 포함해서 헐리우드식으로 이렇게 공장의 형태로 그 제작 방식이 지금 그 흘러가고 있는 주요한 제작 방식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 속에 이제 노동자로서의 스태프들이 그 결합하는 방식에 산업노조가 큰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좀 기대를 한편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시사점은 현재 이제 영화 제작 편수가 급감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영화 스태프들이 그러니까 드라마나 혹은 그 드라마, 특히 이제 케이블 TV 쪽의 드라마 쪽에 그 제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제작 참여는 그 단순하게 이제 그 먹고 살기 차원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방송과 영화, 영상으로 통틀어지는 영상 산업 전체에 있어서의 어떤 인적 교류까지를 좀 포함하는 시발점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영화 산업 노조가 그 단순하게 이제 그 영화 산업 내적으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영상 산업 전반에 있어서의 어떤 그 인적 교류, 그다음에 현장 인력의 어떤 교육, 그다음에 권익 향상 이런 부분들까지 좀 함께 할 수 있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좀 그런 기대감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오동진 기자님께서는 한국 영화를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연구보다는 제가 옆에서 많이 취재를 했겠죠. 근데 아마도 제작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은 과거의 시스템 그리고 지금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합리적이고 얼마만큼 효율적이 됐는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제작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구체적으로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은 예전에 그 한국 영화가 편당 뭐 제작비가 평균 제작비가 얼마였는데 그것이 권영락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작비가 그 안전하게 수익이 보존될 수 있는 합리적인 어떤 제작 시스템이 병행됐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한국 영화가 산업적으로 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작가협회를 포함해서 많은 영화인분들께서 그 내적인 제작 시스템의 그 합리화를 꾀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도 그것이 평균 제작비의 그 하향, 평균 제작비를 조금 더 낮추는 쪽으로 요새 제작을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내적인 그 노력과 함께 병행돼야 될 것은 외적인 어떤 산업 규모의 합리화겠죠. 그러니까 부가 판권 시스템을 좀 합리화해야 된다든가 부율의 문제도 역시 합리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극장과 제작자 혹은 수입사 간에 나누어 갖는 수익 비율의 문제도 합리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도 외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개선돼야 될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1차적으로 한국 영화 지금 극복해야 될 부분은 내적인 제작 시스템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꾸려야 한다.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그 전체적인 어떤 제작비의 하향화를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점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분들이라든지 한국 영화 위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한국 영화의 위기를 부인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화계 종사하시는 분들도 아무쪼록 지금의 상황을 잘 극복하셔가지고 좋은 영화 제작 환경이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면 다음 얘기할 주제를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한국 영화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투자조합을 활성화시키고 투자조합의 어떤 건전성을 바탕으로 영화 제작들이 다시금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모색이 되면 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국가 복제가 성행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을 아무리 플랫폼이 창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장이 얼마만큼 활성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 기본적인 그 신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는 그 한국 영화의 현 주소, 위기라고 볼 수 있는 현 주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헤쳐나갈까? 요 근래에 들어서 그 저예산 영화들이 좀 뭐 영화는 영화다라든가 뭐 고사라든가 이런 영화들이 제작 붐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한국 영화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지 오기영 감독님. 이건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갈 때 그 정치가 민주화되면서 국민들의 권익이 향상되고 나라가 발전하듯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매체가 민주화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종래에는 권력을 갖고 자본을 가진 사람들만 영화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디지털 카메라 장비들이 나오면서 소형의 장비와 최저의 자본을 가지고도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영화는 영화다부터 홍당무, 그 다음에 최근에 홍상수 감독님은 1억짜리 장편 영화를 찍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최저의 예산으로 우리가 최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찍을 수 있었는데 거기에 수많은 거품들이 지금까지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영화가 지금까지 위기에 온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 저예산 영화들이 영화의 핵심이고 거기에 수많은 거품들이 70% 이상 붙어 있었던 게 한국 영화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반성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거품이 빠지고 실질적인 예산을 가지고 탄탄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신인 감독들이 최적의 영화를 만들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사실 이렇게 핵심 팩트를 가지고 찍을 수 있었던 영화를 그동안 수많은 거품이 덮어서 우리가 산업의 어떤 거품 효과를 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실체를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자 하는 어떤 산업적 반성을 하는 증거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최저 예산 3천만 원짜리부터 3억짜리도 좋고 수많은 이 핵심 팩트를 가지고 정말 수많은 지방을 뺀 단백질 같은 영화들이 나오면서 한국 영화를 반성하게 하는 지표로 작용을 하면서 이 그 저예산 영화들이 한국 영화 산업을 정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정화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거품을 좀 기존에 있던 거품들을 많이 빼야 된다. 다만 이제 그 고민은 그런 건 있겠죠. 뭐 오경 감독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영화는 영화다 등등 최근에 나온 저예산 영화가 그렇다고 해서 한국 영화의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뭐 영화의 미학적 측면보다는 산업적 측면으로 봤을 때 예컨대 그 놈놈놈 같은 영화가 있고 영화는 영화다 같은 영화가 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예산 영화가 그 한국 영화의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잡아주고 또 정화제의 역할로 촉매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해외 시장을 만들어내거나 시장 자체의 볼륨을 키우거나 뭐 등등 하는 데 있어서는 저예산 영화가 과연 메인스트림에서의 어떤 자기 역할을 계속 가져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앞으로 각각의 자기 숙제로 놓고 좀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영화계에서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수익 구조 문제, 뭐 스크린 독과점 문제라든가 뭐 수직 계열화 문제, 부율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좀 대안들이 좀 제시돼야 된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 국장님이 한번 여기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방금 전에 오동진 평론가께서 하셨던 말씀이라 좀 그 맥락이 다 있는 건데요. 산업적인 의미에서, 산업 정책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 평균적인 제작비 수준의 영화들이 과연 어떻게 수익 구조를 확보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관건이 됩니다. 그 너무 많은 제작비를 들인 영화나 혹은 너무 적은 제작비를 들인 영화가 어떻게 수익 구조를 창출하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예외적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평균 제작비를 투여한 상업 영화들이 어떻게 수익을 개선할 수 있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좀 바라본다면 저는 뭐 그 단기적인 그 상황과 그다음에 장기적인 상황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단기적으로는 그 우선적으로 그 현재 그 배급,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제작, 그다음 배급, 그다음에 유통, 그러니까 상영이죠. 상영 부문으로 이렇게 네 가지 부문으로 나눠져서 그 순환이 되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배급 부문과 상영 부분에 있어서의 그 불공정 거래 환경들, 불공정한 거래 행위들 이런 부분들이 그 제거되고 좀 공정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좀 조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통 이제 영화계에서는 부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장과 그다음에 배급 측, 투자 제작을 포함한 배급 측이 그 관객이 낸 그 극장 수입의 총 매출을 나누는 비율을 보통 부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율이 그 외국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6대4의 구조로 배급 측이 가져가지만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5대5의 구조로 가져갑니다. 상당히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죠. 근데 이게 관행이라는 의미의 그 이유로 계속 용인되고 유지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이런 불공정 거래 관행만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 제작 부문에 있어서 수익률이 개인적으로 좀 계산을 해본 결과로는 대략 한 15%에서 20% 정도가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을 때는 단기적인 문제에서는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기적인 문제로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제가 이제 산업적 재편의 시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재편의 시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영화가 수익을 창출하는 주요한 플랫폼들이 변화한다. 윈도우 창구가 변화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비디오에서 케이블 TV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TV가 이제 인터넷상인 이제 온라인 VOD나 IPTV나 디지털 케이블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서비스하는 방식 쪽으로 좀 변해가는 재편의 과정인데, 이러한 재편의 과정들 속에서 개별 영화들은 어떤 매체에 어떤 영화를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수익 구조를 달리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산업 전체에서 봤을 때는 홀드백들을 조정해 가면서 산업 전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홀드백 정책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쉽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각 매체 간의 경쟁을 포함한 홀드백 정책들이 산업 전체적으로 좀 합의가 되고 그랬을 때만이 장기적으로는 좀 이 산업 구조의 산업에 있어서의 수익 구조가 개선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한국 영화 시장에서 보면 극장 수익에 의존하는 비율이 80%가 넘고, 네, 그렇죠.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한 30% 정도 내외. 나머지는 부가파권 가지고 이게 계산이 된다는데, 저희 나라는 불행히도 한 80%가 넘는 액수가 극장에서 뽑을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고요. 이게 제가 보기 부율 문제나 이런 문제도 아마 예전부터 나왔던 문제인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영화인들이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는 거를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한국 영화가 지금까지 이렇게 위기론까지 대두되면서 오기에는 가장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불법 다운로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아마 여기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불법 다운로드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범죄 행위거든요. 사실 불법 다운로드는. 근데 이 도덕적 해인지 저희 나라에서는 범죄 행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권 대표님이 참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익 구조 중에 가장 큰 것이, 과연 우리가 영화를 100억을 들이든 50억을 들여서 만들어서 극장에서 이렇게 최근같이 아주 잘못되어 있는 구조인데, 한 80% 정도를 극장 관객 여러분들의 어떤 관람료만 가지고 이 영화의 어떤 제작비를 상쇄해야 되는, 인컴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는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선진 영화 국가들은 보면은 보통 스크린 수입 의존도가 한 30-40%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많은 윈도우도 아까 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요즘은 영화를 볼 수 있는 다양한 매체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한때 저희들도 비디오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을 때 영화 제작비 한 40-50% 정도를 벌써 비디오 판권료로 이래 챙기고 시작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불법 다운로드라는 또 물론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불법 복제, 이런 여러분들 지하도 올라오면은 10,000원에 3편의 어떤 비디오를 판다든지 이런 DVD를 판다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이제 그분들이
얼마만큼 지금 이런 문화 산업에 큰 폐해를 끼치고 있는가를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그 불법 다운로드를 주로 하는 젊은 어린 청년들도 내가 얼마만큼 잘못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아주 악덕 그 업로드 업자들, 몇몇 남의 이런 저작물들을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이런 분들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나쁜 사람들을 사실 처단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정부나 우리 이 창작 주체들인데,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90년대부터 IT 강국 만드느라고 사실 눈 감아준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이런 그 불법적인 행태들을 이렇게 자시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 제작가협회도 사실은 스크린 쿼터 투쟁 이상의 어떤 강도로 최근 불법 다운로드 업자들을 또 다운로드 하시는 분들에게 잘못된 면들을 홍보하는데 아주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 자신이 다운로드를 안 하시더라도 주변 친구분들이나 이래 가족들 분들과도 이것이 얼마만큼 엄청난 그 파장을 일으키는 그 잘못된 행위라는 것들을 좀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엊그제 뭐 신문에 보니까 불법 다운로드만 만약에 근절이 된다라면 한국 영화는 지금은 뭐 마이너스 몇 프로다라는데 거의 뭐 2분까지도 할 수 있다. 단지 그거 하나만 근절이 된다라면 뭐 이런 신문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나쁜 분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국 영화의 뭐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또 주로 많이 나온 얘기가 뭐 해외 진출, 해외 합작, 뭐 한미 합작이라든가 한일 합작이라든가 해외 진출하는 그 시장 개척 이런 쪽이 또 방법이 되지 않겠냐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동진 기자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해외 시장이 요즘 많이 뭐 속된 말로 좀 죽었죠. 우리 영화계가요. 특히 일본 시장을 많이 기대했었는데 일본 시장에서 한류 바람이 좀 꺼졌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 같고요. 제가 그 홍콩에서 그 양조위 배우를 만났을 때 한국 영화 산업의 산업적인 어려움, 위기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통역이 중간에 있었습니다만 양조위 씨가 한 얘기는 홍콩도 한국과 똑같은 과정을 겪었다. 근데 역설적으로 그 홍콩 영화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홍콩 영화인들의 그 할리우드 진출을 도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고 다시 한번 되물었었는데요. 홍콩 영화 산업 내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의 근거를 잃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홍콩의 많은 영화 감독분들이나 또는 그 영화 배우들이 다른 시장을 찾게 되고 그러한 시장을 찾게 되는 과정에서 활로를 모색하게 되는 것이 할리우드였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것이 다시 역으로 홍콩 영화 산업을 구출하는데 일정 정도 도움이 됐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라는 점, 그리고 또 해외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이런 조언을 들었었는데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역시 그 인적 자원의 교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그 한국 영화가 가장 고양됐을 때, 영화 감독이나 영화 배우가 해외 영화 시장에 진출해야 된다. 영화제뿐만이 아니라 영화 시장에 진출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었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한국 영화가 새로운 그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한 번의 기회를 놓친 셈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산업적인 조우를 하는 것은 자본의 결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인적 교류를 어떻게 두텁게 쌓아 나가느냐. 그래서 어떠한 영화 감독이 어떠한 스타가 먼저 그 시장을 개척하고 또 거꾸로 그것을 피드백으로 가져올 수 있게 하는가가 지금으로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한번 그 방법을 모색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오기환 감독부터 해외 시장에 나가서 그 작품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활로를 직접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미국이랑 좀 합작 영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극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게 한 8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만드는 영화가 전 세계 개봉을 하려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뭐 미국하고 어떻게 보면 뭐 고개를 숙인다는 게 아니라 미국의 배급망을 이용을 해서 저희 한국 영화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나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예,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나왔던 많은 대안들을 참고로 해가지고 영화계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관객분들이라든가 열심히 하시면 위기는 또 다른 말로 위대한 기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또 패널분들 말고 영국 영화 학생분들도 계시고 또 영화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도 계셔서 막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는데요. 네, 어느 분부터 질문을 하실까요? 예. 저는 스크린 쿼터에 관해서 한 말씀 여쭙겠는데요. 네. 몇 해 전만 하더라도 한국 영화인들이 스크린 쿼터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 걸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 일각에서는 그 한국 영화인들이 항상 스크린 쿼터만 사수해야 된다고 이렇게 고집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스크린 쿼터 말고 다른 대안책은 없는지 혹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스크린 쿼터 문제는 참 민감한 문제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밥그릇 싸움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크린 쿼터 걸기대회 할 때 가장 많이 현장에서 고생하신 우리 권 대표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스크린 쿼터 얘기하자면은 오늘 밤을 새도 다 끝을 낼 수 없는 아주 우리 영화인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년 전에 저희들이 광화문 거리에서 1인 시위도 146일 동안 하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홍보 부족으로 아직도 한국 영화의 어떤 스크린 쿼터가 그 한국 영화의 어떤 보호 정책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건 그 건강한 유통 질서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런 그 뜻이 담겨 있고요. 지금 현재는 146일에서 73일로 줄어졌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렇게 축소되는 그 이유가 한미 FTA 지금도 그 국회 의결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미 FTA를 협의하기 위해서 미리 이래 미국 사람들한테 이래 선물로 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치권에서의 어떤 실수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영화인들은 아직도 146일을 되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 아까 이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영화인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투쟁하는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먼 미래의 한국 영화들을 계속 유지시키고 한국의 어떤 정신들을 담을 수 있는 영화들을 제작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좀 이 스크린 쿼터에 관련해서 많은 취재도 하셨고 또 대언론 보도에 많이 힘써주신 우리 오동진 기자님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 스크린 쿼터를 저희가 보호하는데 지키는데 실패한 것은 사실이죠. 사실 146에서 73일로 줄어든 것은 스크린 쿼터가 없어진 거다 마찬가지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하고요. 우리가 아마 영화계에서 조금 전술적인 착지점이 잘못됐던 점은 아마 이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쿼터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사실은 자국 영화 산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자국 영화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관객들이나 대국민들에게 스크린 쿼터 문제가 다가설 때는 산업적인 문제보다는 문화적인 의미로 아마 받아들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다양한 영화로 한국 영화가 스크린 쿼터 보호라는 테두리 안에서 한국 영화 관객들을 만족시켜 왔는가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의혹과 문제 제기가 있다 보니까 쿼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아마도 그 부분은 권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주장과 목소리는 저희가 우리 영화계가 잘 만들어 왔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동시에 잡아야 됐던 또 한 마리의 토끼, 다양한 한국 영화를 만들고 그럼으로 해서 관객들의 만족도를 올리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실패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아마도 그러한 점들이 국내 스크린 쿼터 제도를 지키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어떤 과정들을 노정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안론으로서 아마 2005년도에 유네스코에서 전 세계 150개 나라에서 문화 다양성 협약이라는 걸 채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도 아마 그 당시에 148대 2로 가결을 했는데 가결을 해놓고 아마 지금 국회에서 그것도 아마 입안이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참 스크린 쿼터는 아까 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영화인들은 밤을 새워서 얘기해도 할 말이 많습니다. 스크린 쿼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는 오동진 평론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평소에 영화 평론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요즘 보면은 한국 영화 산업을 살찌울 만한 평론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한국 영화 평론의 현주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에 참 제가 이렇게 답변하기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평론은 사실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평론 많은데 아마도 그 좋은 평론을 담을 그릇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진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평론지나 또는 평론과 관련된 정확한 평론을 담아낼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 같은 그러한 환경이 예전에 비해서 좀 나빠진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좋은 평론가들은 여전히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것은 미디어의 변화하고도 굉장히 큰 맥락이 닿아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 좋은 영화 평론지로 봤던 영화 평론들이 다른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구현되는 과정에서 그 평론의 형식들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들을 아직 개발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평론가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영화 문화가 살찌우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평론가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평론가의 한 사람으로서 평론가들 모두가 다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저도 잠깐만 개인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도 영화 제작자로서 그 영화를 만들고 나면 평론가들한테 참 많이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한국 영화가 힘드니까 평론가분들이 좀 특별히 요즘에는 한국 영화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습니까? 네. 네, 스크린 독과점에 대해서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요. 스크린 독과점과 대기업 수직 계열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문제도 참 많이 힘든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정책 기반을 많이 담당하시는 최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실제로 그러긴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수직 계열화 대기업의 산업적인 어떤 수직 계열화의 문제와 그다음에 스크린 독과점의 문제가 동일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스크린 독과점이라고 하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의 극장 스크린이 대략 한 2,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캐리비안 베이의 해적이나 이런 류의 영화 대작 영화들이 상영될 때 보통 최하 600개에서 대략 900개에서 1000개까지의 스크린을 잡고 상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최대로 보면 전체 스크린의 2분의 1을 한 영화가 붙잡고서 상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영화들이 그만큼 상영할 스크린이 없어지게 되고 그런 만큼 관객 입장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영화가 적어지고 그다음에 영화를 만든 사람들 입장에서도 관객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러한 배급 전략을 와이드 릴리즈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멀티플렉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영화를 걸고 거기서 최대한 빨리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배급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스크린 독과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아마 해결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법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하나는 이제 정책적인 측면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두 가지 다 어느 쪽이든 장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에 문제가 있어서 한 방에 해결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법제도적인 문제는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배급 부문과 극장, 상영 부분을 법적으로 분리를 해버렸습니다. 아예. 한 회사가 두 가지 부문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다라고 아예 분리를 해버린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도 역시나 미국에서도 와이드 릴리즈는 여전히 좀 진행되고 있고, 다만 좀 다른 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2만 개 정도 스크린에서 대략 3,000개? 이 정도 스크린을 배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성 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줄어들죠. 우리나라보다는. 그런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2,000개 스크린 중에 총량으로 예를 들면 3분의 1 이상을 걸지 못하게 한다.
뭐 이런 그 법적으로 뭐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개별 멀티플렉스에서 이제 8개관이 있는 멀티플렉스에서 예를 들면 그 5분의 1 이상을 한 영화가 걸 수 없게 하자. 혹은 2분의 1 이상을 한 영화가 걸 수 없게 하자. 뭐 이런 식의 방법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것도 다 장단점이 있는 관계로 어떤 것이 맞다고 좀 얘기하기는 좀 굉장히 힘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그 정책적으로 좀 해결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반드시 와이드 릴리스만이 현실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냐라는 것에 대한 역설, 혹은 해결 방안, 실사례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좀 더 산업적으로 확산시켜내는 과정이 그것이 되겠고요. 수직 계열화 문제는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영화의 부문, 투자, 제작, 그다음에 배급, 그다음에 이제 상영 부문, 부가 판권까지를 포함한 윈도우 채널에서의 상영까지 포함한 4개 부문의 전 부분에 걸친 개별 회사들이 전 부분에 걸쳐서 단일한 회사 계열 체계들을 이룩하는 것을 수직 계열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수직 계열화를 예를 들면 어떤 부문에서는 법적으로 규제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은행과 산업자본이 결합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식의 법적으로 규제를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공정거래법상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식들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의 영화 산업 구조상 법제도적으로 계열화 자체를 분리시키기에는 상당히 힘든 것이 좀 현실적인 상황이고, 그러니까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 쪽으로 국가나 혹은 공공기관, 그다음에 영화 산업계 내에서도 정책적인 좀 방향을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멀티플렉스의 명과 암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잠깐 배운 적이 있습니다. 뭐 어떤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이 안락한 환경을 조성해가지고 관객들을 많이 유치하기도 했고, 또 반대급부적으로는 스크린 독과점을 초래하기도 했고, 조금 전에 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직 계열화 문제에서도 보면 미국에서는 1948년도에 반트러스트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는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정책 위반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한국 영화를 살려내는데 좀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오기환 감독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감독님의 작업의 정석이라는 작품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감독님께서는 멜로, 로맨틱 코미디, 공포영화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드셨는데요. 현재 연출하실 때 가장 중점을 두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현재 진행 중이시거나 하면 차기작으로 어떤 작품을 준비 중이신지, 그 작품 속에 저예산 작품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을 지금 여기 기획 제작 수업에 맞춰서 좀 넓혀서 대답을 하자면요. 기획이 앞에 붙고 제작이 나중에 붙지 않습니까? 기획을 하는데 기획의 거의 80% 공정이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영화 감독들이 시나리오의 거의 80% 이상의 노동력을 지금 투여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법인 등록이 된 영화사가 2,600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해 제작 제대로 활동하는 영화사는 한 20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머지 다수의 영화 제작사들이 영화를 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선한 기획과 충실한 시나리오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모든 영화 감독들이 다음 영화를 위해서 하는 일들의 거의 80% 이상은 시나리오고요. 앞으로도 이 시나리오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 영화가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연출할 때 제일 충실한 연출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요. 충실한 시나리오가 있고 그 충실한 시나리오를 충실하게 찍는 것이 제일 좋은 연출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신 저예산 영화는 제가 기존 상업 영화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저예산 페이크 다큐멘터리랑 그다음에 저예산 지금 옴니버스 영화를 제가 내년 초에 찍을 예정인데, 그렇게 해서 매체 윈도우도 펼쳐나가야 되겠지만 감독들도 각자의 윈도우를 펼쳐나가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감독 저 자신으로서 한국 영화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기여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해나가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오늘 패널 여러분들을 모시고 한국 영화의 현 주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한국 영화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관계자 여러분들 오늘 얘기 나온 여러 가지 대안들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한국 영화를 발전시키는 데는 관객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영화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한국 영화를 위해서 더더욱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렇게 나와주신 패널 여러분들 오늘 감사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주신 그 학생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그동안 15회에 걸쳐서 영화 현장 관계자분들께서 인터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분들께도 진심으로 예를 들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영화 기획 제작 15회에 걸친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